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 출연하시는 김학균 센터장님은 2023년 전망에서 가장 크게 어긋난 부분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이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었죠. 최근 시장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외로 많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오늘 이야기가 더 기대됩니다. 엠스타그램,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현재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여러분,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주주들 분기 보고서 혹은 반기 보고서 서한 보낼 때마다 자신이 범했던 실수, 이런 자기 반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국내에도 이런 실수 보고서, 자기 반성적 부분을 보고서화해서 발표하는 그런 곳과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학균 센터장이신데요. 오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첩첩산중의 이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수 보고서 뭐 이렇게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한번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오게 된 2번 연속. 근데 이렇게 자기 반성,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걸 보고서로 좀 만든다는 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이런 계기가 있을까요?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참 매일매일 시장이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도 이거 시장이 만들어주는 건지 내가 능력이 뛰어난 건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나갔던 것들을 잘 복귀하고 잘했던 거는 뭐 계속 잘하고 또 특히 실수했던 것들은 다시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는 2022년부터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냥 뭐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재작년과 작년에 한번 보고서를 2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나의 실수들을 쓰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뭐 썼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우리 팀원들도 나도 하겠다 이렇게 선뜻 다 한 건가요? 네, 저희가 그 글을 쓰는 라이팅 애널리스트들 모두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2022년보다 2023년에 글 쓴 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애널리스트야 의견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작업은 우리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읽으셨으면 좋겠지만 애널리스트에게 더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 부분 좀 보면은 우리 센터장님은 미국의 재정 폭주를 예상하지 못했다. 또 뭐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고 격하게 움직였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유럽에서 불어온 뭐 ESG 역풍 고려가 부족했다. 부동산 구조 조정이 예상보다 강했다. 이제 이렇게 다 썼습니다.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실수, 뭐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또는 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2023년에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 둘 다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건가요? 실은 주식은 재작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주가가 뭐 20% 가까이 밀렸는데 S&P 500이. 근데 미국 주식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년 연속 떨어진 게 2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식시장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떨어질수록 더 낙관론의 편의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작년에 2023년은 재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기회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증시는 뭐 예상했지만 경제는 좀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경제학 교과서를 좀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에서부터 5% 넘게까지 올렸는데 경제가 계속 잠재 성장률보다 높게 성장을 합니다. 작년에는 뭐 2.5%나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더 강하고 미국 금리는 낮추는 시기가 더 늦춰지고 달러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독주를 하는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오르더라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성과가 좋은 게 네. 이제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해보면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될 거야라는 건 너무 순진한 예상이었고 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6% 넘거든요. 네.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네. 전쟁하면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4%인데 뭐 미국이 6%인 건 너무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중앙은행은 좀 경제야 질서 있게 둔화되라라고 기대하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네. 반대편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늘리니까 경제가 너무도 좀 강했던 것 같고 시장 금리도 사실 뭐 작년에 주가보다는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네. 예, 금리가 뭐 지금도 4% 10년물 금리 넘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식보다는 이제 뭐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실수 보고서에서도 재정 폭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미국 경제가 좋았던 부분 미스테리하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금리가 높은데 고용도 좋아, 뭐 GDP 성장률도 좋아. 그 이면에는 정부의 돈이었다.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미국이 또 IRA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전 세계 투자를 어떻게 보면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경기가 잘 안 꺾이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뭐 로우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근데 이 투자를 빨아들이는 것도 결국 정부가 채권 발행해서 보조금을 주니까 오는 거니까 네. 크게 보면 이제 재정 지출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올해 보더라도 고용 같은 거 아직 견조하고 네. 물가는 또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미국 정부의 계획으로는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생각보다는 횟수가 적을 것 같고 네. 경제는 비교적 강할 것 같고 네. 뭐 올해 전망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올해 미국 경제 또 미국 뭐 주식시장, 미국 금리까지 얘기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올해 확 줄일 것 같진 않고 네. 그렇다면 미국 경제, 미국 증시 뭐 이 부분도 작년과 거의 좀 유사하게 11월까지 간다. 아닙니다. 제 그건 생각에는 좀 달라요?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 결국은 금리를 올려도 예.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경제가 괜찮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융위기는 혹은 경제의 심각한 침체는 그 나라 경제에서 전체적으로 괜찮더라도 가장 취약한 누군가가 못 견디고 손을 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파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좋고 소비나 고용은 괜찮지만 상업용 부동산 네. 같은 건 너무 어렵고요. 네. 또 미국의 은행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상업용 부동산이 나빠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낮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은행의 비즈니스는 단기로 예금 받아서 장기로 운용하는 건데 네. 조달 금리는 높고 운용하는 금리는 조달 금리는 높고 운용 금리가 더 낮으니까 네. 은행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춰주면서 장단기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네. 금리를 많이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너무 강해서 금리를 많이 못 낮춘다 그러면 제 생각에 올해는 미국의 은행주 뭐 이런 주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봤을 때 네. 지금 고용이나 물가 봐서는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할 것 같지는 않는데 네.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네. 가령 상업용 부동산에서 큰 조짐이 보인다. 네.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은행들이 뭐 그야말로 죽는 소리 한다. 네. 단기 금리 좀 빨리 떨어뜨려 달라.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보험성 금리 인하를 좀 시장의 예상을 깨고 5월이나 6월에 치고 나갈 한 확률은 어떻게 6월 보세요? 정도는 이제 지금은 시장이 한 달 전만 해도 네. 3월부터 금리 낮추기 시작해서 네. 올해 연내 한 6번 낮추는 게 금융시장의 기대였는데 한 달 지나고 봤더니 이 기대는 너무 앞서간 기대였다라고 모두들 생각하는 것 같고요. 6월부터 금리는 좀 금융 시스템의 교란이나 지난 2019년에 보험용 금리 인하로 했죠. 이런 쪽을 했을 때도 예. 그 직전에 미국의 MMF 시장 같은 게 굉장히 교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6월 정도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이것이 뭐 깜짝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좀 정상적인 금리 인하일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네. 금리를 낮출 때도 추세적으로 낮춘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 기준금리가 생각하는데 네. 그 말도 맞는데요.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낮췄던 거는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에 대응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 또 2007년도에 금리를 낮출 때 네. 연준이 처음 낮출 때 금리를 0.50%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0.25%포인트처럼 우리가 뭐 익숙하게 점잖게 낮추는 게 아니고 이미 불이 붙으니까 일단 50bp 낮추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탈도 안 나고 금융 시스템 교란돼서 좀 선제적으로 낮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추기는 6월에 낮추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가령 2007년에 0.5% 포인트 낮췄을 때는 시장도 같이 무너졌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오히려 맞습니다. 0.25씩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게 더 좋죠. 시장에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0.50 낮췄던 거는 네. 실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기보다 이미 시장에 불이 붙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연준이 뒤늦게 낮춘 거고 거다. 네. 그렇게 뭐 이번에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0.2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0.50 안 낮춰도 되니까 뭐 네. 베이비스텝 밟는 건 좋은 거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미국도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네. 어찌됐건 뭐 밸류에이션이 좀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야 이런 잘 가는 성장주나 이런 쪽이 좀 힘을 받을 텐데 뭐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고려해야 될 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낮추는 것보다 잔잔하게 0.25씩 그것도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도 좀 하면서 네. QT도 축소하면서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가면 네. 올해 주식시장도 크게 크러쉬 없이 좀 그렇죠. 갈 수 지금의 있겠죠? 시나리오라 그러면은 뭐 그런 거라 그러면 주식이 뭐 심하게 부러지진 않겠죠. 됐다. 예.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건 미국 얘기고 이제 우리나라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디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디테일이 공개가 되거든요. 네. 좀 희망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저는 긍정적인 어떤 입장이세요? 진짜 갖고 솔직히.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거 우리가 뭐 일본이 하는 걸 벤치마크해서 하는 거니까 일본의 사례가 있고 네. 또 일본은 어쨌든 효과를 어느 정도 본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은 저는 한국의 관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해서 물꼬를 잘 튼 것 같아요. 일본을 보면서.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네. 정부가 이런 거 하자 했을 때 기업이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들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은 큰 방향을 저는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결국 누가 해야 되냐면 주주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 이해관계 가진 사람은 주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이 우리와 비슷한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본은 어떤 걸 차용했냐면 주주 행동주의를 상당히 많이 일본이 수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주주 행동주의가 잘 되기 힘든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좁은 땅덩어리에 학연, 지연 다 관계가 있는 데니까. 또 거기도 재벌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주주 행동주의가 그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척지는 건데 네. 이런 플레이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아베가 살아있을 때 일본의 연고가 없는 미국계 주주행동주의를 막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의 경제단체인 게이랄렌 같은 데는 반대하는데 네. 그렇게 매기를 풀었어요. 네. 그러면서 주주권 행사가 되면서 이제는 일본 사람들도 막 주주행동주의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도 민간이 할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난 정권 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국정 과제였어요. 네. 그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뭔가 기업의 지배구조 바꿔보자는 건데 잘 안 됐잖아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기관 투자가가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뭐 연기금 뺨 주식이 없으니까 국정 목표는 있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민간의 힘이 없으니까 효과를 못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방향은 관료들이 잘 텄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얼마나 좀 잘 마련이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밸류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 네. 올해 여러 가지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주주권과 관련해서 좀 논란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나 사회에 얼마나 수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리는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라. 네. 뭐 얘기해주면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기금이니까 우리는 중립 지켜야 된다. 뭐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센터님께서는 민간 쪽의 주주 행동 펀드들 네. 이런 펀드들의 좀 매기를 아까 풀어놓으신다고 했는데 네. 좀 활발하게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라. 또 주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면 또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침해받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좀 예. 해야죠. 근데 이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예, 결국은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컨대 뭐 상법 개정안 네. 대통령께서도 1월 첫 거래일 날 거래소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네. 지금 이제 상법의 이사의 의무가 기업에 충실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네. 주주들의 비례적 이해에 네. 충실하게 한다 그러면 예컨대 뭐 물적 분할 같은 거 주가가 떨어지면 논란은 되게 많겠지만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주주행동주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나름의 제도력 기반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2,650인데요.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작년 12월 2,650이었어요. 그러다 작년 이제 말보다 1월에 낮습니다. 네. 무너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올해 전망. 저는 시장은 그냥 뭐 박스권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요?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제대로 힘을 받는다 그럼 저는 한국 주식이 3,500, 4,000 가도 저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없다고 보는데 일본은 제가 주주행동주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한 7, 8년 해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수용을 하고 시장이 영향을 준 거는 한 7, 8년 투자해서 지금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너무 그렇게 좀 한술에 배부르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네. 근데 작년까지 보면 최근에 올라갔던 저 PBR 주식 싸다 그랬는데 주식 사면 계속 싸져요. 반등이 네. 없었는데 네. 네. 그거는 작년에 뭐 배터리 주식들이 굉장히 그 이목을 끄는 게 있었고 그럼 돈이 글로 가는데 네. 이제 지금은 한국은 그런 성장주의 기대가 좀 한풀 꺾였고 이 밸류업 없이더라도 네. 한국의 저 PBR 저평가된 주식이 올랐던 게 2012년부터 몇 년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차화정이라고 하는 중국 네. 경제가 잘 나갈 때 네. 그때의 성장주가 꺾이면서 가치주로 매기가 옮겨가서 네. 그냥 싼 주식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큰 틀에서는 박스권을 네. 보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스타킹입니다.